내가 돈 관리해 줄 테니까 월급 통장이랑 카드 내놔. 프리랜서가 돈을 제대로 모으겠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신발도 채 벗기 전에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손을 쫙 내밀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배가 부른 며느리한테요. 남편을 돌아봤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딱 한마디 건넬 뿐이었죠.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맡겨. 저는 그 순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통장과 카드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활짝 번졌죠. 하지만 그 카드를 들고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가방을 긁는 순간 점원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를 꺼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건넨 건 통장이 아니었거든요.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덫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 앞에서는 눈물도 없는 여자였어요. 올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35, 서울 외곽에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진 부동산 임대업자이자 디자인 프리랜서. 그게 지금의 저예요.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제 20대 전부를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반지하였는데 비만 오면 현관 앞에 물이 차올라서 엄마가 대야로 물을 퍼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에서 현장학습비를 낼 때면 엄마는 항상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좀만 늦춰달라고 사정했고 그 사실을 안 반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킥킥거리던 그 표정들 저는 아직 하나도 잊지 못했어요. 가난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게 만들고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무게추 같은 거였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겪은 이런 수치를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아이는커녕 연애 한 번 못 해본 20살의 저였지만 언젠가 내 아이를 금수저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다짐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뛰고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했어요. 밤에는 재테크 책을 펴놓고 눈이 감길 때까지 밑줄을 그었는데 졸음이 쏟아지면 손등을 꼬집어가며 한 페이지라도 더 넘겼죠. 친구들이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여행 사진을 올릴 때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계부에 오늘 아낀 금액을 적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그렇게 살면 뭐가 남냐,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면 시집도 못 간다 하고 놀렸지만 그 비웃음이 오히려 저한테는 연료가 됐어요. 26에 처음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한 채 샀어요. 대출이 무서웠지만 이를 악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벌벌 떨리던 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첫 달 월세가 통장에 찍히는 걸 보는 순간 그 떨림은 환희로 바뀌었죠. 아,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더 미쳐버린 거예요. 월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았고 프리랜서 디자인 수입까지 합쳐서 30이 되기 전에 두 번째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33, 마침내 작은 건물 하나를 제 이름으로 올려놓았을 때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며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죠.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건물을 갖고 통장에 숫자가 쌓여가는데도 밤마다 혼자 이불 속에 누우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돈은 벌었는데 이 돈을 함께 쓸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웃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내 아이를 만들려면
그 아이에게 좋은 아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때 딱 제 앞에 김영민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거래처 미팅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편한 사람이었어요.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순해 보이던지 이 사람은 남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제가 커피를 쏟았을 때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히 자기 손수건을 내밀던 모습, 식당에서 직원한테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던 모습,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저를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무심코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해. 난 한 푼도 손해보면서 살기 싫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슬쩍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손해보고 살면 어때? 맘 편히 먹고 천천히 가도 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돈, 돈, 돈만 외치며 달려온 저한테 그 말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내 아이에게 따뜻한 아빠가 되어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한테 없는 그 여유와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벌고 이 사람이 아이를 웃게 해주면 완벽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었죠. 연애 석 달 만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계획이 없던 일이라 솔직히 당황했지만 뱃속에서 콩알만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아이가 찾아왔구나. 저는 곧바로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 준비 비용 대부분을 제가 냈습니다. 예식장, 스드메, 혼수, 신혼집 보증금까지 거의 전부를 제 돈으로 치렀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내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 인자한 눈매의 단정한 차림새,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우리 며느리 그동안 고생했다. 앞으로 내가 다 도와줄게 하시던 모습에 코끝이 찡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손주 건강하게만 나와라 하시는데 제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온기가 바로 이런 건가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런데 그 따뜻함이 전부 연기였다는 걸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 첫날 알게 됐어요. 공항에 내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딱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입을 여셨죠. 예, 프리랜서는 수입이 들쑥날쑥하잖아. 내가 돈 관리를 해줄 테니까 월급 통장이랑 카드 내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한테 건네는 첫마디가 통장을 내놓으라니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돌아봤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겠지. 엄마한테 그건 좀 아니라고 말려주겠지. 그런 기대를 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맡겨. 엄마가 알아서 잘해줄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시어머니가 겹쳐 보였어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얼굴, 며느리 고생했다며 제 손을 감싸주던 그 따뜻한 두 손, 전부 이 순간을 위한 밑밥이었던 걸까요?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저는 가난의 바닥을 기어본 사람이니까 바닥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대신 재빠르게 계산을 했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입꼬리를 끌어올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알겠어요. 바로 정리하는 대로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남편도 안도하듯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게 느껴졌고요. 두 사람 모두 제가 순순히 넘어왔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오른손은 슬쩍 코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었어요. 내 아이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웃으면서도 칼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만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통장을 넘기겠다고 말한 그 밤, 저는 잠든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그렸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울면 안 돼요. 웃으면서 상대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진짜 자산이 들어있는 주거래 통장은 손도 대지 않았고, 대신 새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거기에 딱 2천만 원만 넣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인 수입 중에서 3달치 정도 되는 금액이라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이 며느리 수입이 이 정도구나 하고 납득할 만한 숫자였죠. 그리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카드사 앱에 접속해 2가지를 설정했어요. 하나는 결제 즉시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하는 사용 알림, 또 하나는 언제든 제가 원할 때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도난 분실 신고 기능이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다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시면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마치 자기 집이냥 소파에 털썩 앉으셨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통장과 카드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공손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제 생활비 전부예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축만 해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집어들어 잔액을 확인하시는데 만족스러운 기색이 얼굴 전체에 번지더라고요. 입꼬리가 실룩 올라가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구나. 며느리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를 드린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 내가 알아서 잘 불려줄 테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가 통장과 카드를 자기 핸드백에 쓱 넣으면서 내뱉은 그 한마디를 제 옷 안주머니에 있는 녹음기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님, 지금 본인 입으로 증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되뇌면서 겉으로는 얌전하게 고개를 숙였죠. 며칠이 지나고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축 늘어져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식탁에 A4 용지 뭉치를 탁 내려놓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집을 좀 꾸미자. 내가 인테리어 업체 알아봤어.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어요. 거실 확장, 아이방 시공, 붙박이장 교체, 거기에 조명까지 전부 합쳐서 견적이 5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 업계를 얼마나 잘 아는데요. 건물주의자 디자인 프리랜서로 인테리어 시안 작업도 수없이 해왔던 저한테 이 견적서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업체명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유령 회사였고 평당 단가는 시세의 2배가 넘었으며 시공 일정은 적혀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 남자가 5천만 원을 빼돌리려는 거구나. 순간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하듯 꿈틀거렸고 저는 배를 쓸어내리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키면 안 됐어요. 저는 견적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감탄하는 척 말했죠. 와, 이렇게까지 알아봐줬어? 고마워.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업체에 직접 가서 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운전할게. 같이 가자.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 흔들렸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도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하면 수상해 보인다는 걸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목적지는 남편이 알려준 인테리어 업체 주소가 아니었어요. 전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 메신저를 확인했거든요.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 독촉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고 그중 가장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곳이 서울 외곽의 한 불법 대부업체였어요. 저는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조용히 저장해뒀죠. 차 안에서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5천만 원이 곧 손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게 옆에서 봐도 티가 났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조수석의 남편 얼굴을 힐끔 살폈습니다.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던 그 순한 미소가 이제는 제 돈을 노리는 사기꾼의 가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차가 낯선 골목으로 접어들자 남편의 콧노래가 뚝 멎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으슥해지고 간판도 없는 건물들이 늘어서기 시작하니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죠. 야, 여기 어디야? 업체가 이쪽이야? 저는 대답 대신 차를 한 건물 앞에 세웠어요. 허름한 철문에 손으로 갈겨 쓴 듯한 간판이 붙어 있는 누가 봐도 대부업체인 그 건물 앞에요. 남편의 얼굴에서 혈기가 쫙 빠져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으로만 나 다 알고 있어라는 신호를 보냈죠. 남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치 물 밖으로 건져 올려진 물고기처럼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드사 앱 알림이었는데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긁은 거였어요. 제가 건넨 그 체크카드로요. 저축만 해주겠다던 그 입으로 제가 생활비라고 했던 돈을 명품 쇼핑에 쓴 거죠. 저는 곧바로 카드사 앱을 열어 도난 분실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드가 즉시 정지되면서 백화점 보안 시스템에 도난 카드 사용 알림이 자동으로 전달됐고 저는 동시에 112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된 제 카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접수했어요. 남편이 새하얀 얼굴로 옆에서 제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시동을 다시 걸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명품 지르고 계시네. 경찰이 먼저 도착할지 보안팀이 먼저 도착할지 나도 궁금하네. 남편이 뭐라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차를 유턴시켜 백화점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백미러 속에 점점 작아지는 대부업체 간판을 봤죠. 제가 짜놓은 두 개의 덫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코인 빚을 숨긴 남편의 사기 행각을 눈앞에서 들이민 것. 또 하나는 며느리 돈으로 명품 쇼핑한 시어머니를 현행범으로 만든 것. 뱃속 아이가 다시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죠. 아가, 엄마가 지금 너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명품관 입구에는 이미 보안팀 직원 2명과 경찰관 1명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내가 도둑이라고?
이건 우리 며느리가 준 카드란 말이야.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카드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했고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제 카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분실 신고했고 이분께 사용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도끼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강렬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면서 낮은 목소리로 읍소했죠. 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엄마잖아. 네 시어머니라고.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치면서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한때 저한테 안식처였던 그 눈이 지금은 제 돈을 탐내는 공범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니네 엄마이기 전에 내 돈을 훔친 사람이야.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경찰서로 안내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 뒤를 허둥지둥 쫓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 문에 등을 기댔는데 뱃속 아이가 또 한 번 발을 찼어요. 마치 엄마 잘하고 있다고 응원이라도 해주는 것처럼요. 주차장에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준비해뒀던 거 전부 진행해 주세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이 조사실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팔을 꼭 끌어안은 채 다리를 떨고 계셨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제가 복도 끝에 모습을 드러내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한테 꽂혔습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제발 봐달라는 애원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와 제 앞에 딱 서셨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제 배를 가리키면서 쉰 목소리로 내뱉었죠. 임신도 한 애가 이게 무슨 짓이니?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끌고 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에 있어? 그 손가락이 제 배 바로 앞까지 와 있었는데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도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남편도 뒤따라오더니 시어머니 옆에 서서 제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면서 그 손을 피했고 남편의 손이 허공을 잡는 걸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제발 정신 차려.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꿀꺽 삼켰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담당 경찰관이 저희 셋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CCTV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쪽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홀로 앉았어요. 그 구도가 마치 재판정 같더라고요. 사실상 재판이 맞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증거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물었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억울함을 잔뜩 실어서 눈시울까지 붉히면서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직접 저한테 카드를 줬어요. 생활비 관리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산 건데 그게 왜 도둑질이에요? 저는 이 집안을 위해서 한 건데. 경찰관이 저를 돌아보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고 녹음 파일 하나를 선택한 뒤 조사실 한가운데 있는 철제 책상 위에 톡 올려놓았죠. 네, 카드를 드린 건 맞아요. 다만 어머님께서 그 카드로 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사실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이거 제 생활비 전부예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축만 해주셔야 해요. 그래, 내가 알아서 잘 불려줄 테니까 걱정 마. 저축만 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시어머니의 선명한 음성이 차가운 조사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는데 마치 움직이던 시계가 뚝 멈춘 것 같았어요. 눈동자만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축해주겠다고 하시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셨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제가 카드를 드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임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돼요. 제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아나면서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쥐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책상을 양손 바닥으로 내리쳤죠. 쾅 하는 소리에 조사실 안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야, 애 할머니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네 뱃속에 있는 애한테 할머니가 전과자라고 말할 거냐고. 그 고함이 조사실 벽에 부딪혀 울렸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을 의자에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남편의 벌개진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봤죠. 예전에는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제가 먼저 사과했었어요.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항상 제가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고함이 저한테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증거로 들렸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변호사였죠.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서류 가방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임대 수익 내역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는데 넘길 때마다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 진짜 수입은 이 건물이야. 니네한테 준 그 통장은 껌값이었어. 푼돈 탐내다 진짜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갈랐네. 축하해.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서류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니 갑자기 두 눈이 뒤집히면서 의자 뒤로 고꾸라지려 했죠.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의식은 반쯤 날아간 상태였어요. 경찰관이 급하게 물을 가져오고 조사실 안이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두 팔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 얼굴에 눈물까지 고여 있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 없으면 애한테 아빠가 없잖아. 한때 저한테 좀 손해보고 살면 어때라고 말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아이를 방패 삼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역겹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무릎 꿇은 남편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말했죠. 아빠 역할을 하고 싶었으면 와이프 등을 치지 말았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어요.
변호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주차장에 서니 찬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흐린 하늘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비쳐드는데 그 빛이 제 볼록한 배 위에 내려앉았죠. 뱃속 아이가 그 온기를 느꼈는지 또 한 번 발을 차줬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가, 엄마가 이겼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변호사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이혼소장, 오늘 바로 접수할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변호사를 보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지금 바로요. 차에 올라타 법원으로 향하는 길, 백미러 속에 경찰서 건물이 점점 작아졌고 법원 앞에 도착해서 변호사와 나란히 계단을 올라가는데 임신한 몸이 무거워서 한 계단 한 계단이 버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접수 창구에서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접수 도장이 찍히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매듭져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죠. 법원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상견례 날 쓰다듬어 주셨던 제 배를 찍은 사진을 열었어요. 그때는 이게 가족의 시작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사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길게 눌러 삭제하고 빈 화면 위에 뱃속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새로 설정했죠. 이제 이 아이의 세상에는 엄마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아이와 둘만의 새로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고 지독한 싸움이었습니다. 법원을 오갈 때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변호사와 통화할 때면 뱃속 아이가 유난히 세게 발길질을 해댔어요. 마치 엄마 빨리 끝내고 나한테 집중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남편 쪽에서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가정을 파탄냈다. 재산을 숨기고 나를 속였다며 온갖 억지를 부렸죠. 제 변호사가 사채빈 내역서와 가짜 인테리어 견적서, 그리고 대부업체 차용증까지 증거로 줄줄이 제출하니 남편의 얼굴이 법정 조명 아래에서 회색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카드를 줬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제가 녹음해둔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판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게 저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그 두 사람의 거짓말은 하나씩 벗겨졌고 마지막 변론 기일에 판사가 안경 너머로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피고 측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원고 측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법정 의자를 잡고 있던 제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이겼구나 싶었어요. 결과는 완승이었죠.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게 돌아왔고 위자료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물론 코인 빚에 찌든 남편한테서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던 날 남편이 법정 밖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양복 어깨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깔끔하고 순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지나가자 고개를 돌려 저를 봤는데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쳐 곧장 엘리베이터를 탔고 닫히는 문 사이로 그 사람의 구부러진 등이 보이다가 사라졌죠. 한때 제 안식처라고 믿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법원 복도에
홀로 서 있는 쓸쓸한 뒷모습이라니 참 우습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짐은 이미 며칠 전에 빠져나갔고 신발장에는 제 운동화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처음으로 아이한테 소리내어 말했어요. 아가, 이제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슬픔이 아니라 안도에서 오는 거라는 걸 저 스스로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시어머니도 없고 등 뒤에서 칼을 가는 남편도 없는 이 고요함이 외로운 게 아니라 평화로운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오히려 바빠졌습니다. 혼자 해내야 하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출산 가방을 미리 싸두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하고 퇴원 후 아이를 돌볼 동선까지 집 안 곳곳에 메모지를 붙여가며 계획을 세웠죠. 새벽에 진통이 와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휴대폰 즐겨찾기에 택시 앱을 가장 위에 올려놓았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웃집 아주머니한테도 급하면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미리 인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어느 새벽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배가 단단하게 조이면서 허리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나 미리 싸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진통 사이사이 숨을 고르면서 한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데리러 갈게. 분만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사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하얘질 만큼 아팠지만 이 고통의 끝에 내 아이가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고 뜨거운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가 피투성이인 채로 울어대는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심장까지 파고들었어요. 아이의 쪼글쪼글한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는 젖은 눈으로 웃으면서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시우야,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새벽마다 수유를 하면서 시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제 눈을 꼭 빼닮은 동그란 눈이 저를 올려다봤거든요.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퇴원 후 저는 시우를 돌보면서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어요.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틈이 노트북을 펴고 임대 관리를 했고 디자인 외주 작업도 새벽 시간을 쪼개서 소화했죠. 한 손에는 젖병, 한 손에는 마우스를 들고 살았다고 하면 좀 과장 같겠지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아이가 보채면 업어서 달래가면서 키보드를 두드렸고 기저귀를 갈다가 거래처 전화가 오면 한 손으로 기저귀 테이프를 붙이면서 통화를 받았어요. 미칠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잠든 시우의 얼굴을 보면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린 결과 사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공실률을 낮추고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 단가도 올렸어요. 통장에 숫자가 쌓여가는 걸 볼 때마다 이건 전부 시우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시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집 근처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조촐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 서너 명, 그리고
출산 때부터 도와주셨던 이웃집 아주머니까지 합쳐서 10명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었죠. 시우한테 한복을 입히고 돌잡이 상 앞에 앉혀놓았는데 이 녀석이 쌀, 실, 연필을 다 제쳐두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덥석 쥐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박장대소했고 저도 배를 잡고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내 아들이야. 시우가 케이크 위에 촛불을 제 도움으로 후하고 끄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웃고 있고 그 웃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돌잔치가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저는 잠든 시우를 안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서늘했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따뜻해서 코끝이 시리면서도 마음은 포근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이대로만 살자, 이 평화를 지키면서 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시우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맘카페 앱 알림이었는데 누군가 제 실명과 사진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는 신고 접수 알림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어 게시글을 확인하는데 화면에 뜬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으로 남자 홀린 사기꾼, 애 아빠 내쫓은 악독한 여자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글 아래에는 제 얼굴 사진, 사는 동네, 심지어 제 사업자 상호명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저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세상에서 제 신상 정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으니까요.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잠든 시우를 유아 침대에 눕히고 나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것,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 비용을 전부 냈다는 사실, 남편이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남편의 투자금을 빼돌려 자기 건물을 샀다고 적어 놓은 걸 보는 순간 제 두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을 180도 뒤집어서 가해자인 자기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를 악녀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엄마라니, 아이가 불쌍하다. 주변에 이 여자 보면 조심하세요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심지어 제 사업자 상호명을 검색해서 네이버 지도 리뷰에 별점 1점을 테러하자는 댓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화면을 내릴수록 가슴이 조여왔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휴대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케이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시우가 새벽에 칭얼거려서 안아 올리는데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댓글들이 주마등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돈을 지킨 게 죄야? 내 아이를 지킨 게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시우에게 젖병을 물리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퍼렇게 내려앉은 채로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맘카페뿐만 아니라 제 개인 SNS 계정에도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고 제 인스타그램 DM에는 사기꾼녀나 꺼져라라는 욕설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SNS 계정을 그 맘카페 글에 링크해 놓은 거였어요. 저를 추적하기 쉽게 친절하게도 동선까지 깔아준 거죠. 그리고 그 여파는 곧바로 현실로 튀어나왔습니다. 이틀 후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3개월째 진행하던 카페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였는데 담당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더라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잠깐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 쪽 임원분들이 우려를 표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시안을 수정하고 시우를 재운 뒤 새벽까지 작업했던 그 프로젝트가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 글 하나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억울함을 넘어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계약 취소 연락이 3건이나 더 들어왔고 신규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그 맘카페 글이 최상단에 떠버리니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프리랜서로서의 신용과 평판이 근거 없는 글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시어머니의 공격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데 맘카페를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하고 있었거든요. 한 곳에서 삭제 요청을 넣으면 다른 곳에 또 올리고 제가 신고하면 계정을 바꿔서 또 올리고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잡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집요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상견례 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사람과 지금 키보드 뒤에 숨어서 며느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임대 사업에 대해 탈세 의혹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린가 싶었는데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누군가가 세무서에 이 사업자가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던 사람, 제 임대 수입 규모를 알게 된 사람, 세상에 딱 한 명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자기가 법정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세무서를 괴롭혀서 저를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세무서에 불려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밤에는 세무사와 통화하면서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는 탈세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무혐의가 나올 게 분명했지만 문제는 조사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였어요. 한 번 끝나면 또 새로운 민원이 접수되고 또 소명하고 또 서류 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를 서서히 갉아먹었죠. 한 번은 세무서에서 나오는 길에 시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시우가 자꾸 혼자 구석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집에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지쳐서 돌아오고 전화 통화하면서 한숨을 쉬고 밤마다 노트북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니 그걸 다 느끼는 거였어요. 고작 돌 지난 아이가요. 어린이집 복도에서 시우를 안아 올렸는데 아이가 제 목을 꼭 끌어안으면서 옹알이로 뭔가를 말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손이 제 목덜미를 잡는 힘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우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 또 알림이 울렸어요. 맘카페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이 여자 전 남편 증언, 결혼 기간 내내 경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이었고 글 안에는 마치 전 남편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놓은 긴 사연이 올라와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지만 댓글에는 불쌍하다. 이 남자분 힘내세요라는 동정 여론이 빼곡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시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다닥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 올리니 시우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방긋 웃었어요. 이가 두 개 나온 작은 입으로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가 지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의 바닥을 기어봤는데 이까짓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었죠. 저는 시우를 품에 안은 채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짓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끝을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우의 이마에 입술을 대면서 속삭였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널 흔들지 못하게.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시우가 제 볼에 작은 손을 갖다 대면서 옹알이를 했는데 마치 엄마 힘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맘카페에 올라온 모든 글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댓글 내용까지 빠짐없이 폴더에 정리하면서 제 안의 전투 모드가 다시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이겨본 사람은 두 번째 전쟁이 두렵지 않은 법이었죠. 맘카페 글을 캡처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근처 카페에 앉아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슬쩍 시선을 돌렸는데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데 버스가 와도 타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설마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카페에서 나와 어린이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백미러처럼 유리창에 비치는 그 남자의 그림자가 저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해도 느리게 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텀블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린이집 골목 앞에서 일부러 급하게 꺾어 들어갔더니 그제야 발걸음이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를 재우고 나서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체인까지 걸고 창문도 전부 닫았는데 이불 속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한 착각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나타났어요.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 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 앉아 있기도 했죠. 모자를 바꿔 쓰거나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수백 번 봐왔던 그 어깨 폭, 걸을 때 살짝 안쪽으로 모이는 발끝,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세 번째로 그를 목격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줌을 최대한 당겨서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화면 속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두 눈이 저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순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원망과 집착이 뒤섞인 날 것 그대로의 눈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그가 피식하고 웃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마치 나 여기 있어. 네가 뭘 해도 나는 사라지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날짜별로 목격 장소, 시간,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줬어요. 전 남편은 저와 시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연락도 일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정문을 손에 쥐었을 때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법이 저와 시우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금방 깨닫게 됐어요. 접근금지 가처분이 발효된 다음 주부터 전 남편의 행동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제 주변을 간접적으로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집 앞에 직접 서 있는 대신 두 블록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서성거리고 제 집 근처에 오는 대신 한 정거장 떨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법적으로 100m 밖이니까 접근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도 현재 거리 측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저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면서 또다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시우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는데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까 소아과 건물 맞은편 카페 테라스에 그가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려 저한테 건배하듯 흔들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몸짓에 소름이 온몸에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겁을 주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걸 각인시키려는 거죠. 시우를 카시트에 태우면서 손이 심하게 떨려서 버클을 3번이나 잘못 끼웠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는데 백미러 속에 여전히 그 카페 테라스가 보였고 가는 다리를 꼬고 앉아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차를 출발시키면서 백미러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출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고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면 먼저 사방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었죠. 시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는 아이를 안은 채 뛰다시피 걸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데리러 갈 때도 선생님이 현관까지 나와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현관문 앞에 신발을 비스듬히 놓아두었는데 누가 문을 열면 신발이 쓰러지면서 소리가 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아이를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터진 건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소명 자료를 정리하느라 어린이집 하원 시간보다 30분 늦었어요.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서류가 꼬이면서 시간이 밀렸던 거죠. 세무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는데 원장님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시우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원장님의 떨리는 목소리만 귓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통화를 끊지도 못한 채 차를 출발시켰고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모르게 핸들을 꺾으며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10분 거리를 5분 만에 도착했는데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어린이집 현관 앞에 서서 담임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두 팔을 벌려 문 앞을 막고 서 있었고 그 뒤로 복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선생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고함이 주택가 골목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왜 막는 거야? 친부의 권리라고. 선생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문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뛰어갔습니다. 전 남편의 등 뒤에서 제 목소리가 튀어나왔는데 제 목소리인데도 남의 목소리처럼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전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턱을 치켜들면서 한 발 다가왔어요. 내 아들 얼굴 좀 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네가 아빠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저는 아이를 지키는 선생님 앞에 나란히 서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111을 눌렀습니다. 전 남편의 눈이 제 손 움직임을 따라갔고 전화가 연결되는 신호음이 조용한 골목에 희미하게 울리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받은 거 알면서 여기 온 거잖아. 이건 스토킹이야. 경찰 오기 전에 사라질 건지 여기서 잡혀갈 건지 골라. 전 남편이 이를 악물면서 저를 노려봤는데 그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리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는 혀를 차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이건 끝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저는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있었는데 제 옷자락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면서 얼굴을 제 가슴에 파묻었어요. 그 작은 손에 들어간 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끝까지 안 보내드렸어요. 시우는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품에 안긴 시우의 무게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을 꽉 쥐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목이 메어버려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카시트에 앉은 시우가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제 손가락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를 감싸지는 그 힘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선처는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저와 제 아이를 위협하는 한 저도 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겠다고요. 그날 밤 시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 식탁 위에 그동안 모아온 증거 폴더를 전부 펼쳐 놓았습니다. 맘카페 캡처본, 스토킹 사진, 세무서 민원 기록, 어린이집 CCTV 확보 요청서, 선생님의 진술서까지 빼곡하게 쌓인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끝을 보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해 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잠든 시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불 밖으로 나온 작은 발을 살며시 다시 넣어주면서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 다시는 저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어린이집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시우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제 눈앞에서 떼어놓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시우를 안고 집 안에만 있으면서 저는 식탁 위에 쌓아놓은 증거 서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했어요. 변호사와 매일 통화하면서 하나의 혐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든 자료를 날짜 순으로 배열하고 서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를 달았습니다. 증거 목록을 하나하나 짚어보니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맘카페에 올라온 악성글 캡처본만 37건이었고 각 게시글의 작성 시간과 IP 추적 요청 내역, 착제 전후 비교 화면까지 전부 확보해뒀습니다. 제 SNS에 달린 욕설 DM은 스크린샷으로 남겨뒀는데 그 중에는 네 애를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스토킹 관련 증거로는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 14장, 소아과, 앞 카페 테라스 CCTV 영상, 어린이집, 현관 CCTV 영상,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았습니다. 세무서 허위 신고 내역은 세무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회한 민원 접수 기록 6건이었고 모든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통보서도 함께 첨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였어요. 선생님은 직접 법무법인을 방문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진술해 주셨는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문을 열려고 했고 제가 두 팔로 막으며 거부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이 펜을 들어 서명하시면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시우 엄마니까 꼭 이기세요. 저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에 한 장이라도 더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이웃집 아주머니도 증인으로 나서주셨어요. 전 남편이 제 집 근처를 맴돌던 걸 여러 차례 목격하셨던 거예요. 저 남자가 또 왔더라.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하니 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분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주시니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동네 CCTV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택배기사님 한 분도 그 남자가 계속 건물 앞에 서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며 진술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 주변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 따뜻함이 증거 서류 사이사이에 스며들어서 차가운 법적 절차가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 그리고 세무서에 대한 허위 신고로 무고죄까지 넣었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접수 창구 직원이 고소장의 두께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게 보였는데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의 무게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이랬어요. 한 번만 봐달라. 아이 아버지인데 전과자가 되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다. 아이를 무기로 쓰는 그 수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더라고요. 법정에서 발악할 때도, 스토킹할 때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가려 할 때도 이 남자는 항상 아이를 방패로 내세웠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딱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날 법정에 들어서니 피고인석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전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양복 안에서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어서 옷이 한 사이즈는 커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반쯤으로 쪼그라든 것 같았는데 불과 1년 전 경찰서에서 기절초풍하던 그때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저 두 사람이 무서웠는데 법정 조명 아래에서 위축된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무섭다는 감정보다 허탈한 기분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검찰 측에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하자 법정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맘카페 게시글이 스크린에 띄워지고 스토킹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선생님을 밀치려 하는 전 남편의 모습이 법정 모니터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고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전 남편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촘촘해서 빈틈을 찾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자녀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라는 변론에 판사가 안경 너머로 전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물었어요.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고도 피해자 주변을 맴돈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뭐라 속삭이는 게 보였는데 전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시킨 거야. 맘카페 글도 엄마가 쓴 거고 세무서 신고도 엄마 아이디어였어. 법정이 한순간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전 남편을 돌아봤는데 그 눈빛에 경악과 배신감이 동시에 어리는 게 저한테까지 보였어요. 너 진짜 미쳤어? 네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전 남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쳤고 법정 경위가 급히 달려와서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정숙을 명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 사람들다웠습니다. 저는 피해자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이상하게 통쾌하다는 감정보다 쓸쓸한 기분이 먼저 들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서로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꿈꿨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한 거죠.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전 남편은 상습 스토킹,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어요. 법정 경위가 다가와 수갑을 채우는 순간 전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을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상습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는데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간 결국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동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위협한 사람에게 줄 동정 같은 건 제게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진행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모든 판결을 제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제 인생에 발을 들릴 수 없도록 법이라는 벽을 완벽하게 세운 거였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도 말렸고 친구들도 왜 굳이 가느냐고 했지만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전 남편이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고작 몇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한때 반달처럼 휘어지던 눈매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제소복을 입고 유리창 앞에 앉은 그 모습이 처음 거래처에서 만났을 때 깔끔한 셔츠를 입고 순한 미소를 짓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잘 있어?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유리창 너머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 진심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이 시우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우는 잘 자라고 있어. 건강하고 웃음이 많아. 너 없이도. 전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속죄부터 해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뒤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 복도가 1년 전 경찰서를 나서던 때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등 뒤에 두고 앞으로 걸어 나왔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저는 비로소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년 넘게 이를 악물고 싸워온 시간이 그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오늘 이 교도소 면회실에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백미러 속에 교도소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앞 유리창 너머로 넓은 도로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시우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서요. 교도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시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고요한 정막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1년 넘게 전쟁터를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총소리가 멈춘 벌판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싸울 대상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몸이 아직 전쟁 중인 거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한 게. 눈을 감으면 전 남편이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던 장면이 떠올랐고, 시어머니가 맘카페에 올린 글의 댓글들이 어둠 속에서 활자처럼 떠다녔습니다. 새벽에 시우가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현관문부터 확인했고,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긴 건 분명한데 이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볼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시퍼렇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시우는 어떡하지? 내가 이 모양이면 이 아이한테 무슨 행복을 줄 수 있지? 그 생각이 저를 심리 상담실 문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처음 상담실 소파에 앉았을 때 상담사 선생님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 넘게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고 한참 만에 저는 무서웠어요 라는 한마디를 겨우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둑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쟁 내내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안전한 공간에서 비로소 울기 시작한 거였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울면 지는 거다, 약해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저를 얼마나 단단하게 동시에 얼마나 딱딱하게 만들었는지요. 선생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것과 단단한 것은 달라요. 강한 사람은 부러지지 않지만 단단하기만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이제는 좀 유연해져도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라는 갑옷을 입고 계획이라는 칼을 들고 혼자 전장을 누비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갑옷이 저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온기가 들어오는 것까지 막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한동안 사업 규모를 줄이고 꼭 필요한 임대 관리만 하면서 시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에 시우 손을 잡고 어린이집까지 걸어가면서 길가의 핀 꽃을 구경하고 하원 후에는 동네 공원에 가서 시우가 모래놀이를 하는 걸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주말에는 시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을 산책했는데 아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서 까르르 웃을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시우가 공원 벤치에서 비둘기를 쫓아가다가 넘어졌는데 울지 않고 혼자 일어나서 무릎에 묻은 흙을 톡톡 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 녀석, 나를 닮아도 너무 닮았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죠. 이 아이는 저처럼 이를 악물고 혼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겠다고요. 제가 못 가졌던 그 여유를 이 아이한테는 꼭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시우가 3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늘 가던 동네 공원에서 시우가 킥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어버린 거예요. 제가 미처 달려가기도 전에 시우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려는 순간 옆에서 산책하던 한 남자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시우의 등을 받쳐줬습니다. 시우가 킥보드 위에서 흔들리다가 겨우 멈춰 섰고
그 남자는 시우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많이 놀랐지?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방긋 웃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시우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남자를 올려다봤는데 첫눈에 든 생각은 이 사람 참 차분하다였어요. 허둥대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고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던 그 태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면서 슬쩍 웃었어요. 아이가 씩씩하네요. 울지도 않고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가던 길을 갔고 저는 시우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것 아닌 만남이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자꾸 그 사람이 시우 눈높이에 맞춰 앉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후 같은 공원에서 또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시우가 먼저 알아보고 총총 달려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우를 데려오려 했는데 시우가 그 사람의 책을 가리키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은 책을 내려놓고 시우한테 그림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죄송해요. 애가 낯을 안 가려서요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은데요. 그 뒤로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신기한 건 항상 시우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아이의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건지 시우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유난히 수다쟁이가 됐고 까르르 웃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경계했어요. 한번 크게 데인 사람은 불을 보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그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으며 그냥 시우가 달려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데리러 오면 가볍게 인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시우가 공원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달라고 그 사람한테 매달렸는데 그가 시우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살살 밀어주면서 더 높이? 더 높이 가볼까? 하고 물을 때마다 시우가 하늘을 향해 깔깔대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벤치에서 지켜보는데 가슴 안쪽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혼자서는 해줄 수 없었던 것,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시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돈과 완벽함을 쫓았다면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웃을 수 있는 일상 아닐까? 거창한 게 아니라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아이가 뛰어노는 걸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행복 아닐까?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시우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됐고 저는 다시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아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그날 공원에서 시우의 등을 받쳐줬던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 올린 시간 끝에 저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됐고 시우는 세상에서 가장 활짝 웃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운동장에 쏟아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울타리 밖까지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시우의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들어섰는데 반대편 손은 제 곁에 선 그 사람이 잡아주고 있었어요. 시우가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이쪽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두 손을 모아 입 옆에 대고 소리쳤어요.
시우야, 힘내. 출발 신호가 울리자 시우가 짧은 다리로 있는 힘껏 달려나갔는데 1등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돌아서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등수 따위 신경도 안 쓰는 표정으로 그냥 달리는 게 재밌다는 듯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1등을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힘이요. 운동회가 끝나고 세 사람이 나란히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데 시우가 양쪽 손을 하나씩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점프를 했어요.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공중에 붕 뜨는 게 재밌었는지 끝도 없이 반복하면서 깔깔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 순간을 꼭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운동장 출구에서 다른 학부모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셔서 셋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우가 가운데에서 V를 하고 양쪽에서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카메라를 향해 웃는 순간 저는 렌즈 너머로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진정한 분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그 곁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반지하에서 시작해 건물주가 되기까지 배신을 당하고 법정에서 싸우기까지 그 모든 전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행복은 제가 악착같이 쫓아다니던 그 먼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가까운 곳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요.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그냥 한 아이의 엄마로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지하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건물 한 채를 일궈낸 여자,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을 지나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낸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건물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 건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뛰고 삼각김밥으로 낀니를 때우며 짠순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를 악물고 모은 피땀의 결과였거든요. 이 사연자분이 진짜 대단한 건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 앞에서 울지 않고 녹음기를 눌렀고 스토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증거를 모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까지 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혼자서 무언가와 싸우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